이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채경 박사님이 사랑한 인간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알랭 드보통이라는 알랭 작가 드보통. 있는데 이 작가가 사랑에 관한 3부작을 쓰면서 이제 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작가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제 알랭 보통의 책에서는 사랑이란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에서 조명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나. 멋진 어떤 상대방과 함께 동반하여서 이 풍경과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전시되는 나를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남편분은 아니신 것 같고.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저는 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오고 싶어하는 혹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고민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는데 전 천문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는 과학자 되고 싶은데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물리 어려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러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직업 과학자가 되려면 사실은 대학원을 나올 수밖에 없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게 거의 필수적이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때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과학자로서의 삶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에 햇병아리 박사가 돼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거의 20대의 거의 모든 시간을 대학원에서 보내야 돼요. 남들은 대기업에 학부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하는 동안 난 계속 연애하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밈이 그렇게 있군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 제일 불쌍한 사람, 뭐 집에서 자고 있던 대학원생, 뭐 이런 식, 예.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항상 밈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농담 있어요. 원래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고. 분명한 말이죠. 예. 우프다 우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내 젊은 날의 시간과 모든 기회비용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할 만큼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천문학을 아는 것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를 안다고 했을 때 첫째 문제는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 베이비.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내일은 뭐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럴 수 모레는 있죠. 또 누구의 걸 봤더니 영화 배우가 그렇죠. 되고 싶고 네.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천문학자가 나는 저는 공부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싶은 그 공부가 아니라 저는 약간 집착형 인간이거든요. 제가 뭐 하나 좋아하면 막 그거를 계속 하고 싶고 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생물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런 삶을 좋아했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천문학이 된 거는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알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이라는 길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학원 생활하고 이제 지금 이 일을 정말 이 과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저는 그냥 오늘이 매일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잘 알고 네. 이 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애가 느껴져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아, 네네 맞아요. 그거 자체가 그게 좋고. 가장 행복한 분의 전형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덕업일치라 그러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거는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김연경 선수. 네, 김연경 선수의 배구 선수, 인터뷰가 배구 선수.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가 어떤 식이냐면 김연경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면 그분은 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기는 하죠. 당연히 돼도 나오기 쉽지는 않기는 하죠. 쉽지는 않긴 하는데. 그리고 뭐 팬들이 달아준 댓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교회에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맞는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좀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가 있는 네.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싫겠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 없죠. 네. 나 잘난 척하는 건데 이분은 그거를 내가 잘난 척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난 내가 좋아를 너무 당당하게. 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겸손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아무래도 겸손을 약간 뭐랄까 너무 이제 미덕으로 최고의 보니까. 미덕처럼. 또 그런 걸 볼 때 되게 김연경 선수의 그 자기 사랑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되게 본받고 예, 싶다 예.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연경인데 나는 오늘 최고의 점수를 득점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겠고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수용하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그렇죠.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뭐 내일 부족한 점을 좀 메꿔서 내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 허울만 있는 거죠. 너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거고요. 내가 못난 점도 있고 내 가장 발자크스러운 점을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심채경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애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심채경, 선수 심채경, 자 도마 경기예요. 자 뛰어가다 탁 넘었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제 자신이요? 네. 제 자신은 저는 10점입니다. 10점입니까? 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게 남이 평가하는 나는 5점이나 7점이나 네. 실격일 수도 있겠죠. 네. 경기장 밖으로 넘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의외로 굉장히 외윤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 제일 작으신 분이 제일 그러니까 위너야. 실눈캐 같은 거죠, 약간.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약간 행복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천체들도 보면 무게 중심이 그 천체 안에 있으면 얘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체가 다른 천체들과 주고받는 무게 중심이 이 천체 밖에 있으면 궤도가 계속 섭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고. 그렇죠. 사실 그 지점인데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본인 안에 있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맞춰서 분석해주고 뭘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내 색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비슷비슷한 테이스트나 비슷비슷한 색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나는 또
굉장히 내가 유니크한 무언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영향을 계속 노출되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을 그 자기 안에 두는 게 사실은 연령이 저는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친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어려울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SNS나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있느냐 이게 일단 문제고. 이러면 오늘 녹화가 안 끝나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경계를 조금 희미하게 흐릿하게 두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나 어때? 상관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그 알고리즘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서 그걸 취향이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나 또 어때? 예,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촘촘하게 너무 가둬놓으면 그 안에 무게중심을 잡는 거는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아주 바닥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무게중심을 내 안에 유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채경 박사님께서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소설 네네. 언급을 하셨는데 다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시원하네요. 저 안 읽어봤는데. 보통 사람들 다 읽나 봐요. 이게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가끔. 예. 저는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사실은. 어떤 이게 책이에요? 불안이 우리말로는 책 제목이 불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지위 불안이라는 원제인데 손가락 그림이 나와요. 손가락이 하나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손가락이 등장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비교. 예, 나의 지위가 이제 불안해지는 흔들리니까. 거죠. 예.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이런 지위 불안이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해도 다 비교 대상이 별로 네네네. 없으니까 내 이 정도면 잘생겼지 맞아요. 이러면서 네.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교 대상이 전 소설. 세계로 네. 확대됐고 소설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지위 불안이 심해졌죠. 청소년. 흔히 그런 건 이제 열등감, 그렇죠. 뭐 네, 열패감, 네. 뭐 네, 네. 이렇게. 이게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는 다른 거예요. 네. 오. 열등감 누구나 다 있죠. 네. 근데 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열등감은 발전의 도약이 되죠. 아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열등감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큰 보폭으로 갖는다지. 오. 아, 네, 큰 사람이 어깨를 더 크게 움직여야지.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지.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열등감 콤플렉스가 돼버린 거죠. 열등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다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고 싶은 네네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김연경 선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 네, 그 김연경 선수가 그런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그 인터뷰가 거만하거나 오만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키가 작은 선수였다고 그랬었다대요. 하더라고요. 예, 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배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구단에서 제일 작아서 계속 벤치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경기를 뛰고 싶지만 계속 벤치에 앉아 있고 뭐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굉장히 열등감, 열패감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나는 왜 못 뛰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배구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은 그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기서 저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더니 이런 좋은 세트 플레이가 나왔고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벤치에서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된 것처럼 몇 년을 배구 경기를 열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정말 키가 훌쩍 자라서 본인이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배구 경기장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아는 선수가 된 거죠. 그럼 박사님은 뭔가 그렇게 그 김연경 선수님의 작았던 키처럼 뭔가 이렇게 벽 앞에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케이스가 오. 있으신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렇죠. 저는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망원경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냥 과에는 뭐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렌즈를 직접 깎아서 망원경을 만들어 본 장인이 사람. 있어, 장인이. 네. 갈릴레오 지대도 아니고 전문학자 하기 힘들다 힘들어.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측을 많이 해본 사람 집에 굉장히 큰 경통의 망원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별자리 신화 이야기를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주눅 때 들었겠다. 완전히 엄청. 주눅 네. 들죠. 완전히 주눅 들고 나는 별자리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별자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교양이 없는 상태로 교양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처음에 주눅 들기가 쉬웠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잘하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고요. 컴퓨터 코딩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프를 너무 멋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요. 또 뭐 펀드가 필요하니까 과제 예산을 잘 따오는 어떤 다른 동료나 선배가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일해요. 그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따오는 일? 돈을 따오려면 아직 좀 더 거물이 돼야 예. 되고 예. 쉽지 않구나 그거. 네, 저는 뭐 저는 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래프 예, 그리는 코딩하는 것도 코딩. 좋아하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저는 꾸준히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잘해요. 사실은 그건 저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능이에요. 네. 쉽게 질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열심히 하고 하다가 다 못하겠으면 나한테 주고 가. 너 가. 그럼 내가 앉아서 나머지 하고 있을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날 그 친구가 와서 그렇죠.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과학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니까 저도 어딘가에 톱니바퀴가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 들어가면. 제가 욕심을 막 부려서 저라는 퍼즐이 안 맞는 엉뚱한 곳에 가서 저를 막 끼워 넣으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고 그럭저럭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은 매일매일 좋다. 조금씩. 팀으로 일할 수 있고 문학은 그런 거 안 돼요. 맞아, 그렇죠. 맞아. 팀으로 만들면 싸워요. 누가 서문을 쓰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네.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좋진 않지만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좀 약간 보이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공계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특히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가요? 그런 시각이 더 강해서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저도 반대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만 해가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계몽주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처음에 주었잖아요. 합리적 이성의 승리 그렇죠, 같은 걸 그렇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유명한 과학자들이랑 그 네.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거기에 아마 알랭드 보통도 나왔을 거예요. 알랭드 보통도 나왔었고 네. 스티븐 핑커도 나왔었고 네. 그 논쟁 보면 언제나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에게 좋은 네, 우리 미래를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인문학적이나 저쪽 분들은 넘치시네. 미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믿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심지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예술계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주변에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순간이 매우 길죠. 3년, 4년. 네. 이러니까 이 작품을 하다 이 작품이 잘못해서 엎어지고 이 작품에서 엎어지고. 그동안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성공하고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이라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용감하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부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들키려고. 동공지진 이런 걸 안 보이게 하려고. 지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뭐. 그 촬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국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3편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 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예, 예.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나스라든지 카니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아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뭐냐. 그냥 나조차 하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네.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네.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좋죠.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네네.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 저는 심채용 박사님의 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베일에 쌓인 분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무나 뜻밖으로 10점 만점에 10점. 점수를 매기는 건 제 자유니까요. 예, 그렇게 자기가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몰라. 네. 진짜 외운의 강. 네. 김상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짝꿍이시잖아요. 전 사실 그 심채영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받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과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장의 제목이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 연구죠. 잘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 지금은 물론 지금 이제 정규직 네, 몇 달 안 연구원이지만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 정년 보장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럼 없이 오히려 그걸 이제 소재로 하여 글을 쓰신다는 거 보면서 뭔가 단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이번 편 나가면은 심채영 박사님 공익광고에 나오실 것 같아요. 진짜로. 10점 만점에 10점. 제 생각에 동화를 한번 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한번 하시고.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빠진 뇌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이거 아마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물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의미가 그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와 이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응의 차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랑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죠. 배워왔는데 이게 좀 머리로 사랑 이게 좀 약간 그 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그리스 학자 중에서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사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가 중에 그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니까 눈에 시신경이 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뇌다.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국민의 뇌 속에는 지금 유재석 신경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재석 신경. 그래서 늘 만나요. 저도 있거든요. 네, 늘 만나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레코딩하면은 측정을 하면 유재석 신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수님? 아, 그럼요. 옛날에 미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신경을 발견을 해서 클린턴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클린턴 신경. 와 이것도 유재석 신경. 유재석 신경. 없는 사람 없죠. 유재석 신경은. 와 이거 참.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예, 그런 간절함.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4개. 만들려고. 그렇죠. 네 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예,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어떤가요,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예.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네.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 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의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와.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아니 뭐 없다. 없으셨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요.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근데 주변은 뿌옇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뇌 하나에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에이,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아니 이게 좀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침착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 뇌를 조종하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뇌를 관찰해 보면 마약에 심취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 신경 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회로가 또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나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이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 기간이 길게는 17개월, 네. 예,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 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또 과학적으로.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 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을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일년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기간은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애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심장도 뛰지 않고 이렇게 신체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뇌 속에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예, 마치 유재석 신경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내 이제 뇌 속에 배우자 신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신경의 연결이다. 궁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괜히 없으면 허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뜨겁지는 않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통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단계에서는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네. 이거 뭐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옥시토신은 원래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옥시토신이 그런 사회적인 신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에서 바소프레신을 유전자를 없애게 되면은 쥐가 막 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소프레신 유전자를 강화시켜주면 이 바람을 피던 쥐들도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람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주사제로? 예,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회로에서 정교하게 작용을 해야지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을 뇌과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그요? 우리끼리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 사실 이건 좀 귀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제 납득이 왜냐하면 되는 거죠. 깻잎을 우리 그 말년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깻잎을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돼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는 거는 정말 그 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당 근육 숫자랑 신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가헐츠인데 이건 5손가락과 기가헐츠요? 예, 이거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젓가락까지 하는 거는 테라헐츠의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테라헐츠. 정말 그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 순간에 몰입하면 안 되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이 차처럼 들어가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의 공궁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깻잎이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지금 물러설 생각이 저도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깻잎이 2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깻잎이 지금 2차원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뇌가 뗐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먹었어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이 깻잎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맞죠.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교수님 이건 좀 약간 비약이에요. 로맨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입장이 깻잎 떼주는 거 본능이다 편이고 본능이지. 뇌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사람 때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뭔지 알겠다. 정리됐다. 드디어 복잡한.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예. 정리가 됐어. 배우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다. 즉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면 본능이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도가 있는 커플이다. 그렇다면 해도 된다. 즉 알아서 잘 눈치껏 하시라. 길게 이어진 논쟁에 오늘 방점을 찍네. 이게 이제 실연의 상처, 이것 또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예,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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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딱 봐도 네. 교수님이시구나가 네네. 느껴지는. 톤도 되게 좋으시고요. 앉으세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삼초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문화.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근데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3초, 야, 3초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걸 다 해줘요. 예. 열려있는 수업. 네. 아니 이게 진짜. 약간,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푹 떠가지고. 아직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던 사람은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잖아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아주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참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이죠. 네, 진짜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같아요.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참 지금도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네. 있는데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별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유퀴즈 역사상 가장 집중하네. 저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가냐.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양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알레스 팔레스? 탈레스. 팔레스?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형이 네.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에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에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요?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멋있는 되게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쩌라고 나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네,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 몇 개를 가르쳐 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좋다.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뭐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몇 달을 자.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늦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같죠. 제가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셉 뭐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63A입니다. 아 당당당당 예.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그러니까 해요? 어떻게 제가 될지도 그 얘기.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맞아요. 관계를 이어가라. 물 그게 흐르는 대로 가는 중요하다. 거죠. 네네네. 떨쳐버리고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나요?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좀 이렇게 얼굴이 잠깐.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뭐 이별에 조셉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왜냐면 이게 사랑에 대한 좀. 예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하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그게 네. 뭐야?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그런가?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거 사랑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좀 그만 좀 해. 조셉 그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함께 내 맘에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예.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 근데 수업이 참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네.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지. 마시고 같이 걷든지 3 자전거 가지 타든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재밌겠네.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 얼굴에 나왔다 나나요? 여기에 뭐 제가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요 과목은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라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 했고.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야,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2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죠. 있다고 있을 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클릭해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네.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재밌다. 사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예.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포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막 이러고.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대해주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네.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과 네. 반대로 좀 사랑에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기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을 보면 전기가 반짝반짝 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 콩깍지가 쓰인 기간도 사랑의 도입이기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권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가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랑에 너무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은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미국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 애슐리에게 특별한 프로포즈를 한 데니. 내게 모든 걸 준 당신에게 이제 내 심장을 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심장? 심장. 아니 심장 하나잖아. 주면 어떻게 해? 갑자기 심장을 왜 줘요? 애슐리와 데니는 무려 1%의 기적이 만든 운명과도 같은 인연. 그야말로 서로에게 목숨과도 같은 사랑이었는데요. 이들의 운명이 닿기 약 1년 전 라디오를 듣던 애슐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일주일에 3일은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게다가 가족들 아무도 맞는 신장이 없다니.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데니. 데니는 사실 16살 때부터 25살이 되도록 신장 질환 때문에 무려 10여 년의 청춘을 투병 생활로 보냈고요.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가족들 모두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 자신의 생일 하루 전에 데니의 사연을 접한 애슐리는 생일을 맞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 얼굴도 알지 못하는 생판남인 데니를 위해 신장 기증을 결정했고요. 라디오 방송국 측과 장기 기증센터를 통해 장기 이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뭐 가족도 아니고 사실 연인끼리도 장기를 그냥 덜컥 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야 결심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은 좋지만 이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해도 다 기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인연을 넘어선 1%의 기적이 만든 운명이 펼쳐집니다. 우선 두 사람의 혈액형,
O형으로 일치하고요. 조직 검사를 비롯해 기증을 위한 각종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이게 얼마나 운명적인 거냐면 당시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 중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서 진행된 경우는 단 1%. 즉 애슐리와 데니의 신장 이식은 모든 의학적, 신체적 조건 등을 통과한 1%의 기적이 만든 운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식을 위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성격까지 잘 맞았던 두 사람. 혹시 다음 주에 뮤지컬 같이 보러 갈래요? 좋아요. 뮤지컬 완전 좋아해요. 그 다음 주에 집에서 바베큐 파티 하는데 올래요? 차가운 수술대를 통해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운명을 타고 사랑으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데니의 가족들 역시 애슐리를 천사처럼 여기며 두 사람의 사랑을 적극 응원.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결혼을 약속했고요. 두 사람에게 찾아온 새 생명과 함께 기적 같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6위 공개합니다. 만나기 전 모모부터 생긴 부부. 2017년 미국 부부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된 제시카 쉐어와 에런 롱. 이에 두 사람의 12살 된 딸 앨리스는요. 드디어 엄마 아빠랑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기뻐요. 라며 좋아했는데요. 그 지금까지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별거 중이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혼했던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재결합을 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제시카와 에런은 부부가 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몇 달 만에 애가 12살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던 사람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의 딸이 갑자기 12살이 돼서 나타날 수는 없잖아. 그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는 건데. 네네. 아니면 입양을 했나? 좋은 결혼하면서 입양을 한 거야. 12살 앨리스는 제시카와 에런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었습니다. 점점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같이 안 살았어? 부부 맞고 애도 낳았는데 왜 안 살았냐고. 부부의 운명적인 인연은 앨리스가 태어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제시카는 동성애자, 당시 한 여성과 결혼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었던 두 사람은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에 성공. 자, 그렇게 제시카는 소중한 딸 앨리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갈등 끝에 헤어진 두 사람. 이후 제시카는 자신이 낳은 딸 앨리스와 단둘이 살게 됐는데요. 엄마, 혹시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앨리스가 점차 자신의 친아버지를 궁금해하자 고심하던 제시카는 2016년 DNA 혈통찾기 사이트를 통해 앨리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 남성 역시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궁금해서 DNA 사이트에 신상 등록을 해둔 상태였고요. 그렇게 찾은 앨리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바로 제시카의 남편이 된 에런이었던 것입니다. 야, 진짜 이거 희한하다. 이거는 진짜 얼마의 우연히 겹쳐야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이 다 DNA 등록을 했으니까 찾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으면 모르는 거죠. 야, 여기서 중요한 건 네네. 동성애인 엄마가 네. 성향을 좀 바꾼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기 성향을? 사실 제시카는 에런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저 딸 앨리스의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요.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친밀감을 느낀 건 물론 You are my destiny 정말 불꽃 튀는 사랑의 스파크를 느꼈고요.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서로를 만나기 전 낳은 딸 앨리스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너무 단란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유쾌하지 않았던 첫 만남의 반전. 2017년 영국 첫 출근을 앞두고 친구들과 클럽을 찾은 20대 여성 애슐리. 그런데 그만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로 싸움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이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얼른 술 깨고 집에 가세요. 아니 이 아저씨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무서운 가드 앤서니와 쫓겨난 손님으로 만난 애슐리.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하룻밤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직장에 첫 출근한 애슐리. 그때 그 진상 아가씨? 어? 그때 나 쫓아낸 꼰대 아저씨? 있는 대로 하세요. 사실을 왜곡해? 너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사람을 꼰대로 만들어. 갑자기 여기서 오기자를 이렇게 부렁텅이로 끌어들여가. 오해해. 오빠. 아니 근데 같은 직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일일 연속극인데? 놀랍게도 이게 우연이 아니고 운명의 로맨스 드라마 한 편이 뚝딱 펼쳐졌습니다. 애슐리가 출근한 첫날 운명처럼 가드 일을 그만둔 앤서니 역시 같은 날 같은 직장에 첫 출근을 한 건데요. 그래? 첫 만남은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신기한 운명에 놀란 두 사람. 호기심과 호감 사이에서 썸을 타더니 지금 퇴근해요. 저번에도 늦게 퇴근하더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모르고 내가 바래다 줄게요. 처음에 별로였는데 계속 보니까 자상하고 은근 귀여워. 나 아저씨를 가져야겠어. 두 사람은 무서운 가드와 쫓겨난 손님 그리고 입사 동기에서 알콩달콩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야, 근데 어쨌든 뭐 진상 손님과 가드 아저씨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결국에 직장에서 만나서 와 사랑까지 빠지다니 정말 신기하네 진짜. 그렇죠. 운명적으로 직장에서 제외한 두 사람 무려 29살의 나이 차이도 이겨내고 뭐라고? 결혼과 함께 딸까지 낳았고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딸 아니냐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사랑으로 극복,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 애기도 낳았네. 저분들 행복하면 된 겁니다. 그럼요. 당연한 거지.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4일 공개합니다. 한 지붕 아래 모모. 2020년 9월 미국 오레건주. 얼마 전 동거를 시작한 캐리사와 제이콥 커플은 데이트를 위해 외출을 나섰다가 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굿모닝. 오래간만에 봬요. 에이 무슨 소리야. 어제도 보고 방금 전에도 봤잖아. 방금 전에 만났는데 기억을 못해요? 둘 중에 누가 이상한 걸까요? 그거 아니야? 그 영화 메멘토처럼? 순간 그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 아니면 안면인식 장애? 아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리사는 그 이웃을 오랜만에 만난 게 맞습니다. 사실 이웃이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혹시 언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분명히 이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사실 캐리사와 언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 이웃은 캐리사가 아닌 그녀의 쌍둥이 언니 베네사와 마주쳤던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가끔 주변에 쌍둥이 친구들이 있을 때 한 명씩 볼 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건 한 명씩 볼 때고 남자가 동일 인물이 되잖아. 그건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이 안 되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사진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자, 뭐야? 보세요. 데칼코마니야? 어떻게 된겨? 오망 다르고 다 똑같네. 컨트롤 C, 컨트롤 V. 남자도 쌍둥이구나. 야,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고? 그렇습니다. 남친들 역시 그냥 형제가 아닌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취향 일관되네. 진짜. 저 집 취향이 일관돼. 놀랍도록 신기한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 네 사람은 2020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첫 만남부터 서로 급속히 빠져든 네 사람. 형 오늘 데이트 어땠어? 난 동생 쪽이 딱 내 스타일이야. 오늘 데이트 정말 대박인데? 언니, 저 핫가이는 내가 찐콩이다. 서로 외모는 비슷하지만 각자의 이상형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언니 베네사와 형 루카스, 동생 캐리사와 제이콥. 이렇게 언니와 형, 그리고 동생끼리 각각 커플이 된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가 커플이 될 확률은 무려 100만 분의 1. 참고로 결합에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이니까 이보다 낮은 셈입니다. 근데 이제 확률 자체가 사실 겹사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네요. 100만 분의 1의 기적을 이룬 쌍둥이 커플. 특별한 만남인 만큼 돈독한 사랑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들이 맺어준 인연. 2014년 영국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신랑 마크와 신부 클레어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랑의 큐피드가 신랑 신부와 함께 나란히 입장. 한 커플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한 큐피드들의 사연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아지요? 강아지들이 특별한 또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 안내견 아닌가요? 안내견들이 주인들의 사랑마저 안내한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2주간의 안내견 훈련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마크와 클레어. 어머 베니스 아까부터 왜 이래? 이리 와 집에 가야지. 우리 로드가 그쪽 개가 마음에 드나 보네요. 될 댕댕이들은 된다고 마크의 안내견 로드와 클레어의 안내견 베니스는 훈련 왔다가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안 떨어지려는 두 댕댕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크와 클레어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아진 건데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 파스타 맛집 생겼던데 같이 갈래요? 안녕 마크. 오늘 우리 집에서 와인 한잔 할래요? 어느덧 댕댕이들 이어주는 것은 핑계. 주인들마저 fall in love. 안내견과 주인들이 사이좋게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훈훈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안내견들은 길을 안내해주는 소중한 존재인데 야 사랑까지 찾아주다니 진짜 정말 기특한 분들이네요. 사랑 안내견이었습니다. 그러네, 사랑 안내견이네. 운명적인 사랑으로 안내한 안내견들 덕분에 사랑을 펼 마크와 클레어는 결혼의 골인.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톡톡히 한 두 안내견과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안내견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줬어요. 우리들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예요. 라는 말을 남기며 운명적인 사랑을 이어준 큐피드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너는 내 운명. 2010년 12월 26일 잉글랜드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위건 18살 톰 맥과이어는 박싱데이 겸 생일 파티를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는데요. 그러던 중 톰! 인사해. 이쪽은 쇼나야. 아 맞다. 쇼나 생일도 너랑 같은 12월 22일이야. 톰은 우연히 만난 친구의 친구 쇼나 그레이시가 자신과 생일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같은 날 태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결고리에 쇼나에게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낀 톰. 그때부터 쇼나를 향한 톰의 직진 러브가 시작됐습니다. 생일이 같다는 건 그냥 핑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생일이야 뭐 같을 수도 있죠 사실. 톰, 생일이 같다고 운명인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철벽을 치나요? 생일이 같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쇼나. 톰의 애정 공세가 부담스러워 그의 마음을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이 톰은 쇼나와 친구로 지내며 계속해서 그녀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 대화 도중 두 사람은 서로 생일만 같은 게 아니라 태어난 병원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욱더 운명인 건요. 쇼나는 출산 예정일보다 무려 13주나 일찍 세상에 나왔던 겁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신생아실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방에 들어가 있었겠지. 그렇겠죠. 바로 옆에 있었겠지. 근데 쇼나가 출산 예정일에 맞춰 태어났으면 생일이 달랐을 것이고 못 만났지. 그러면 뭐 저런 얘기 못 하죠.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과 톰의 적극적인 구애에 쇼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결국 톰의 일방통행 짝사랑은 쌍방사랑으로 발전. 9년간의 연애 끝에 2019년 결혼에 골인하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빛을 봤네요. 운명의 연인과 사랑의 결실을 맺은 톰. 그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수많은 우연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사랑의 오작교가 된 모모. 2015년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 브라이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캐슬리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데이트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브라이언은 이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캐슬린이라는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지만요. 그녀는 이 브라이언을 그냥 친구로만 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캐슬린, 내일 비가 온대요. 우산 잊지 말고 챙겨요. 캐슬린, 우리 집 근처 와플집이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꼭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꾸준히 캐슬린에게 마음을 표현했고요. 그런 브라이언의 정성에 감동한 건지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된 지 10개월 만인 2016년 6월 드디어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시큰둥했던 캐슬린이 브라이언의 집에 다녀온 이후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 사는구나. 집이 왜 이렇게 머리가 썩었어? 아니, 집을 보고서 달라졌대잖아요. 아, 유모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 어? 캐슬린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반해야지 집에 가보고 반했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브라이언의 집에 도착한 캐슬린을 깜짝 놀라게 한 것. 어? 우리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아, 예? 아, 이 아이는 우리 집 고양인데? 말도 안 돼. 우리 아기랑 너무 닮았어요. 바로 브라이언의 반려묘가 캐슬린의 반려묘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던 겁니다. 이거 진짜 똑같네. 쌍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뭐 좀 닮은 고양이. 이렇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때는 2년 전 한 유기 동물보호소를 찾은 캐슬린. 당시에 이 꼭 붙어있던 고양이 형제 2마리를 같이 입양하고 싶었지만 동물보호소의 규칙상 한 마리만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반려묘를 키우면서 그때 데려오지 못했던 고양이 형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캐슬린. 그런데 알고 보니 캐슬린이 데리고 오지 못했던 그 고양이 형제를 입양한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이었던 겁니다. 요번에도 고양이들이 큐피드 역할을 했네. 운명과도 같은 두 사람의 만남, 캐슬린은 브라이언과 각자 반려묘를 데리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요. 그렇게 헤어졌던 고양이 형제가 상봉. 자, 서로 형제인 걸 알아본 건지 이 두 고양이들은 사이좋게 잘 지냈고요. 브라이언과 캐슬린의 딸들도 고양이 덕분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행복한 고양이와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브라이언과 캐슬린 사이에도 어느덧 로맨스가 피어나기 시작. 그렇게 얼마 뒤 두 사람은 웨딩 마치를 울리며 고양이 형제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가 된 친구들이잖아요. 네. 은혜를 갚은 것 같아. 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짜릿하네요. 두 분에게 사랑으로 보답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6년간 짝사랑. 2012년 영국 랭커셔주. 버스 기사인 제러드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있네. 할까? 말까? 할까? 아, 그래, 하자. 할 수 있어. 뭘 해? 고백인 것 같은데요? 고백. 제러드를 긴장케 한 사람. 매일같이 제러드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는 승객 샬린이었습니다. 6년 전 샬린이 처음으로 버스에 타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제러드는 사랑에 빠졌는데. 와, 6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갔겠는데, 출근할 때마다? 그치, 우리 출근하는 거 힘든데. 근데 출근 시간대라고 해도 이제 같은 노선 버스가 여러 대기 때문에 오늘은 내 버스에 탈까 되게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무려 6년 동안 샬린을 짝사랑한 제러드. 마침내 샬린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고요. 샬린이 낸 버스 승차권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응? 그런데? 아, 그런 데는 또 왜 그러지? 이렇게 찢었어? 보는 앞에서. 자, 샬린은 사실 너무해요. 사실 저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뭐야? 진짜? 그러면은 저 여자분도 저 버스만 탔나 봐. 일부러 막 몇 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뭐 회사 늦어도 네. 이렇게 딱 운전하시는 분 보고 에이 아니야 기다리고 있었나 보지. 알고 보니 샬린 또한 마찬가지로 제러드를 오랫동안 짝사랑. 말도 안 돼. 비록 샬린은 제러드의 이름조차 몰랐지만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매일 마주치는 친절한 버스기사 제러드를 몰래 마음에 품어온 샬린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종종 그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6개월도 대단하거든. 사실. 6개월도 대단하죠. 6개월도 매일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6년이야. 막 직장에서 오늘부터 오후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렇지. 전 조근할래요. 야, 그러다가 6년 만에 얘기했으면 너무해요 소리 나올만 하네. 왜 이제서야 말합니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자, 그렇게 제러드의 용기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3년간의 행복한 연애 끝에 2015년 10월에 약혼. 약혼 파티의 케이크는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2층 버스 모양으로 만들어 기념을 했는데요. 와. 근데 저거는 난 영화화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서로가 만난 것이 초현실적이라는 커플. 6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이니까요.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아 신랑 신부인 것 같은데. 결혼식이네. 결혼식 맞아요. 결혼식이네. 네. 1996년 8월 25일 중국에서 열린 한 커플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런데 운명적 사랑의 주인공은 사진 속에 보신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화동들. 아니야, 그 정도는 우연이 아니지. 왜냐면 화동들은 보통 아는 집안 애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화동 뒤에 누구? 빨간 치마 입은 여자 아이 있죠? 아이랑 한 초등학생. 저기까지 간다고? 걔하고 신랑 왼쪽에 저 빡빡머리 남자. 뒷모습? 그렇지. 얘네 둘이 결혼한 거네. 그게 왜 봐봐. 그 둘이 서로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맞지? 자, 지금부터 이 사진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중국 허난성에 살던 20살 남성 왕밍은 친구를 통해 동갑내기여서 주하이엔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하이엔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왕밍과 친구는 다 같이 주하이엔의 어릴 적 앨범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진 속 이 꼬마 나 어렸을 때랑 엄청 닮았는데? 완전 신기하다. 주하이엔 삼촌의 결혼식 날 5살 주하이엔과 함께 사진에 찍힌 저 꼬마가 왕밍의 어린 시절 모습과 꼭 닮았던 겁니다. 이에 신기함을 느낀 왕밍은 자신의 가족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왕밍,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또 맞아. 엄마의 인증까지 딱!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속의 두 아이 보이시나요? 다름 아닌 어릴 적 왕밍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신랑 신부 옆에서 두 사람도 나란히 사진에 찍혔던 겁니다. 이거 소름이다. 더 신기한 건요. 부모님끼리도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화동이 아니야. 그냥 온 그냥 거야. 지나가던 신랑 신부 옆에 그냥 찍힌 거예요.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스트 프렌드였던 왕밍과 주하이엔. 어린 시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두 사람. 이날 이후 이 내적 친밀감이 상승하면서 사랑으로 발전, 곧 연인이 되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힌 지 딱 20년이 되던 2016년 왕밍과 주하이엔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 사진의 진짜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찾은 운명. 여러분도 오늘 밤 운명을 찾아 오래된 앨범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앨범 펼치는 사람들 많겠네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8110년. 모모가 왜 거기서 나와? 2015년 5월 중국.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루이친과 장허동.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들에게 보여줄 자신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허동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 왜? 신부 이치는 신랑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던 중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호, 약간 비슷한데요, 느낌이. 그죠? 네. 자기 어릴 때 사진이 있나 보다. 두 사람은 이미 어릴 적부터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이들을 운명으로 엮어준 그 사진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아, 저 뒤에 있었던 거예요? 야, 저건 근데 의도하지 않은 투샷이네요. 저 뒤가 빨간 옷 입은 저 사람이 미래 연인이 될 이친. 그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친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거 아니야? 자, 우선 이 사진은 16년 전 신랑 장허동이 14살이었을 때 중국 장수성의 한 관광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부 이치는 신랑 뒤에 찍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놀란 건 맞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친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빨간 옷의 정체는 바로 이친의 엄마! 장모님! 그러니까
장호동의 과거 사진에 장모가 함께 찍혔던 겁니다. 상견례 미리 했네. 그런 셈이에요. 어머니 댁 딸과 결혼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네. 신부 이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사진 앨범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갔던 게 맞았습니다. 야, 요건 100%지. 그리고 이 사진은 가족 여행 중 찍은 사진으로요. 사진에 찍히진 않았지만 당시에 신부 이친도 이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정말 의미 부여하기 정말 딱 좋아, 그죠? 같은 장소에. 근데 의미를 안 부여해야겠어요, 저거.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운명이다 느끼지. 저 사진을 찾은 것도 신기하잖아요. 대박이다, 진짜. 16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났던 두 가족. 어쩌면 가족이 될 운명이 만들어준 기막힌 우연은 아니었을까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사랑에 빠진 남자. 2020년 베트남 한 동갑내기 커플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10대 커플 비엣화와 밍항.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엣화, 너 첫사랑은 누구였어? 유치원 때 같이 공연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짝사랑했었지. 사진 있는데 보여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친 비핵화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순간 멈칫한 밍항. 에? 이 여자의 이름 뭐야? 이름?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름 뭐냐고? 설마 질투해? 이거 그냥 유치원 때라니까. 이거는 비핵화가 생각이 굉장히 짧다. 그래, 저 상황이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 남의 얘기지만 소름이 무서워요? 자, 이제 비핵화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밍항이 사진을 보고 묘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 군인? 이 바보야. 나도 이 사진 있어. 이 여자애가 바로 나야. 사실 두 사람은 같은 유치원 출신. 하지만 각자 다른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도 잊고 살았는데요. 밍항 역시 사진을 보고서야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고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유치원 때 짝꿍이랑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에? 여자? 응.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친구예요, 친구. 왜 연락을 해? 그냥 계속해서 연락이 되는 친구예요. 동네 친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진짜. 만나서 뭐 하는데? 무슨 얘기를? 네가 김소영이야? 내가 대변하는 거야. 왜 내 부인을 네가 대변해? 소영이가 착해서 내 부인을 얘기를 왜 못 하는 거야. 당신이 대변해? 속이 문드러져요. 연락이 되는 친구를 끊을 이유는 없잖아. 연락을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 손잡고 같이. 딱 저렇게 공연했어요? 네, 손잡고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 손도 잡았어요? 2인 삼각하는데 손을 안 잡고 어떻게 뛰어? 아이고. 왜 폭주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유치원 때 짝꿍 손 안 잡았어요? 잡았어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나는. 어쨌든 근데 정말 드문 일이네요, 진짜. 진짜 드문 일이. 유치원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진짜. 나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렇게 약 11년이 지난 뒤 SNS를 통해 우연히 밍항을 본 비핵화는 꼬꼬마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그 아이인 줄은 몰랐지만 운명처럼 또 한 번 밍항에게 fall in love. 비록 유치원 땐 비핵화의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이번엔 사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운명 같은 결실로 맺어진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풋풋한 사랑.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랑 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6일을 공개합니다. 휴가지에서 다시 만난 모모. 2009년 영국. 이혼 후 싱글의 삶을 살던 여성 셜리 밸런타인 콜레트는 그리스 파크시 섬으로 간만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파크시 섬은 콜레트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자주 휴가를 즐겼던 곳으로요. 그녀는 오랜만에 향수에 젖어 섬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다 한 레스토랑에 방문한 콜렛.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당신 맞죠? 당신이 왜 여기에?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한 남자 안드레아스를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 또 유치원 친구예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번에? 야, 근데 남자분 멋있죠? 상남자, 상남자. 네. 콜레트와 안드레아스의 인연은 무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콜레트는 파크시 섬에 가족 여행을 왔을 때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현지에 살던 또래 친구 안드레아스를 처음 만났는데요.
휴가지에서의 짧았던 만남은 4년 동안 이어졌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휴가철마다 섬에서 재회. 풋풋했던 10대 시절 수줍은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콜레트는 취직을 하며 바빠졌고요. 두 사람은 영국과 그리스의 거리만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그런데 무려 30년 만에 방문한 그 레스토랑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추억 속 첫사랑 안드레아스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난 알아보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마음을 간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 알아본 게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를 잊은 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운명적으로 마주친 두 사람.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털어놓은 놀라운 사실. 나도 사실 이 섬을 떠나 있었어. 지금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섬에 들른 거야. 안드레아스는 다음 날 바로 섬을 떠날 예정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만약 콜레트가 하루 늦게 그리스 섬을 찾았더라면,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늦게 레스토랑에 방문했다면 두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야. 타이밍이네요, 타이밍. 그리고 놀람도 잠시. 두 사람은 30여 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불꽃 같은 사랑에 빠졌고요. 진짜? 결말은 해피엔딩. 2011년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파크시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와, 3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연결돼 있던 건 아닐까요? 어릴 때 이제 불꽃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냥 추억할 만한 장면이었을 텐데 이게 불꽃이 이어졌네요. 불씨가. 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중국 난징 결혼식을 올리게 된 다첸과 산하오는 2004년 같은 중학교 같은 반 친구로 만났습니다. 다챙, 나 너무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근데 너 너무 느끼하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 외모랑 맞는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중학생이 느끼해요? 진정한 직직남입니다. 근데 약간 보니까 여성이 약간 이렇게 남자를 좀 좋아하는 느낌? 그래요? 좀 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를 장착. 학생들의 연애답게 문자 메시지나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목으로 불러요. 코로 부르지 말고. 여기서도 혼나네.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가 13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야, 저거 물건도 다 간직하고 있었어? 대박이다. 근데요,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은 기사를 봤어요. 30년에 만난 분도 봤고. 이게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약하면 왜 5위겠습니까? 5위까지 오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자. 헤어졌다가 다시 연결된다든지. 두 사람이 운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너도 그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나도야. 어머, 우리 같은 애 같은 곳에서 태어난 거야?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근데 뭐 한 동네에 살다 보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아, 우리 친구들 다 같은 병원이야. 병원. 아 그래요? 똑같아. 아니 그 산부인과에서도? 걔는 몰라. 알아봐. 연락하지. 좋겠네. 아, 연락하지 말라며. 그거까지만 확인해. 그거까지만 확인하라고. 걔는 지가 산부인과 그거까지만 확인해. 물어봐. 그리고 연락 끊어. 연락. 아니, 소영아 잘했지? 아니 죄송한데 그걸 물어보고 왜 연락을 끊어요? 그럼 끊어. 김성우다 김성우. 아직 부족하거든요. 5위라고요. 5위.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뿐이 아닙니다. 두 사람에겐 놀라운 공통점들이 많았습니다. 뭐지 또? 내 100일 때 사진이야. 귀엽지? 사나오, 우리는 운명이 틀림없어. 이것 봐, 나도 너랑 같은 사진관에서 100일 사진을 찍었어. 자, 태어난 병원뿐 아니라 100일 사진을 찍은 사진관도 같았고요. 여기서 하나 정도 더 나오면 좋아. 나도 수저우 유원지에서 너랑 비슷한 옷 입고 사진을 찍었었어. 대박, 우린 늘 함께였구나. 자, 어릴 적에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같은 수저우 유원지를 방문했는데 보이시죠, 저 사자. 마치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 마냥 두 사람 모두 빨주노초 파는 그 많은 색 중에 노란색 옷을 입고
같은 곳에서 보란 듯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보다 마시면 형제 같겠다. 형제나 자매. 왜 같은 데서 놀러 다니니까 똑같은 사진 계속 나오잖아요. 형제 아니야? 그 막장 드라마 특집이 아니고요. 오다 가다 분명히 마주쳤어요. 평행 이론인데 결국 이게 만나버렸네. 당연하지. 따첸과 사나우는 서로를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늘 함께였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 결국 13년의 연애 끝에 2017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4위 공개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모모한 운명. 2000년 12월 25일 미국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7살 소년 타일러 울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결심.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학용품과 장난감 그리고 자신의 사진 한 장도 함께 선물 상자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네. 그리고 선물 받은 친구가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그죠? 귀한 장난감. 그렇죠.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울프는 누군가로부터 SNS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신청을 잘못 누른 건가? 낯선 이름이었기에 울프는 친구 요청을 거절. 하지만 2년 뒤 또다시 같은 사람이 친구 요청을 걸어오자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던 울프는 친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자 울프에게 전해진 메시지 한 통. 안녕하세요. 혹시 1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11년 전 울프에게 선물을 받았던 필리핀 소녀 조아나 마찬. 진짜 멀리 보냈네. 당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마찬은 울프의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언젠가는 꼭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다짐. 선물 상자에 들어있던 울프의 사진과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찬은 SNS에서 울프의 이름을 검색. 그가 어릴 적 자신에게 선물을 준 울프임을 직감하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야, 진짜 큰 감동이 있었나 보다. 왜냐면 저 순수한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 평생 못 잊을 추억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그렇죠. 그렇게 랜선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성격도 취향도 비슷하다는 걸 발견.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2년간의 랜선 대화를 이어나간 끝에 2013년 6월 울프는 마찬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에 방문.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인 2014년 10월 수많은 하객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4년 만에 운명의 상대를 만난 마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감정을 아직 잊지 못해요. 우리는 운명처럼 만나서 꿈처럼 달콤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3위를 공개합니다. 3위는 잘못된 모모에서 시작된 사랑. 2017년 9월 영국 런던에 사는 40대 남성 마이클 이반젤로우는 이 영화 재밌겠는데? 제목이 걸스 트립? 이 저장해놔야겠어. 영화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로 영화 제목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약 1시간 뒤 걸스 트립? 여자들끼리 여행? 근데 누구세요? 누군가로부터 답장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미처 메시지를 확인 못한 사이 또 한 번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리나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번호에 보낸 줄 알았어요. 사실 마이클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바로 아래에 떠있던 번호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은 37세 여성 리나 달베트. 그녀는 자신의 메신저로 걸스트립이라는 메시지만 딱 오자 호기심에 답장을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 일이 참 그런가 봐. 이게 그냥 뭔가 끌려서. 보통은 뭐야? 이러고 말지. 그래서 99.9% 아무도 안 보낼걸. 그렇지. 황당한 인연에 놀란 두 사람은 잘못 보낸 메시지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전 마이클인데 제 메신저에 왜 그쪽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혹시 근데 영국 사세요? 네,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으로 발전. 마침 같은 런던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기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생을 모르고 살다 잘못 온 문자를 계기로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 초면이었지만 마치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며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진짜? 만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여긴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뭐 앞뒤 잴 것도 없었나 보다. 너무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리나와 마이클의 친구들은 그들도 운명 같은 로맨스를 기대하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현문 씨처럼 아무데나 날리면 안 됩니다. 답장은 안 왔겠죠. 네. 잘못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부부가 된 커플. 사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닐까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2위를 공개합니다. 헤어진 커플, 기적의 모모. 1950년대 영국.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론 오웬과 루스 홀트.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오웬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트,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혹시 날 기다려줄 수 있겠어?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뮤지션 생활을 하고 싶다고 홀트에게 고백한 건데요. 하지만 홀트는요. 오웬, 난 당신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해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이별을 선택.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오웬도 이제 꿈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렵죠. 아직 서로를 사랑하지만 오웬의 꿈을 위해 안녕을 고한 두 사람. 이후 홀트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영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는데요.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두 사람. 어린 시절 아련한 사랑의 기억을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때의 사랑은 더 애절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편지를 써도 이걸 받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고. 수신 확인도 안 되고 이거. 네, 그렇게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4년 어느 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홀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파티에 로니 레이가 온대. 나 로니 레이 팬이잖아. 뭐라고? 로니 레이? 아니 설마 그이가? 로니 레이가 누구예요? 로니 레이가 유명한 사람이야? 오웬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로니 레이는 오웬이 가수로 활동하며 사용한 예명입니다. 무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웬의 예명을 기억하고 있던 홀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티 주최자를 찾아가 로니 레이에 대해 물었고요. 곧 자신의 첫사랑 오웬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더욱더 놀라운 건 홀트가 거주하는 주택 단지에 오웬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와... 두 사람이 재회하기 불과 2주 전에 정말 우연히 오웬이 그곳으로 이사를 왔던 건데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60년 만에 기적의 재회를 했습니다. 60년이래. 사실 홀트는 오래전에 이혼.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오웬은 그때까지 싱글이었습니다. 싱글? 야, 뭐 정말 혹시나 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무려 6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이 불타오르며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 2018년 9월 먼 길을 돌고 돌아 이 황혼의 문턱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멀리 돌아오셨네요. 멀리.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16 미국 신부 데지레와 신랑 헨리의 결혼식이 열렸고요. 이날 축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 사람의 절친이었던 브라이언트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던 친구 브라이언트가 갑자기 저는 사실 데지레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를 항상 사랑해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술 취했다고 이거 그냥 막말이네. 작사를 내버렸네 아니 친구 축사하러 결혼식을.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러면 안 되지. 자, 결혼식 중인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 브라이언트의 충격 발언에 결혼식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난 이거 분노다. 난 싫다. 아니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은 신부도 저도 그래요. 저도 브라이언트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가요. 그러고 아, 그런 걸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과연 그럴까요? 술에 취해 고백한 브라이언트를 향해 신부 데지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트는요. 근데 저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사랑해요. 친구들아 결혼 축하한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고요. 이에 하객들은 술에 취한 친구의 짓궂은 장난이라 여기며 모두들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브라이언트의 취중 고백은 100% 진심. 데지레를 처음 만난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녀를 짝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데지레의 옆은 자신이 아닌 친구 헨리의 자리. 미치겠다. 친구 헨리의 여자친구였던 데지레였기에 브라이언트는 늘 고백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데지레의 결혼식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라이언트의 짝사랑은 씁쓸하게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약 1년 뒤인 2011년 그에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뭐야?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잘 맞지 않았던 데지레와 헨리가 이혼했던 겁니다. 자, 이혼 후에 우울증을 앓던 데지레. 그런 그녀에게 브라이언트는요. 데지레,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데지레,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더라고. 같이 가자. 데지레의 상처를 위로하며 묵묵히 옆자리를 지켰는데요. 브라이언트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감동받은 데지레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2012년 브라이언트는 그토록 사랑하던 데지레와 결혼! 이제는 어엿한 네 남매의 부모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결국 통했네요. 그러게. 너무 아름답다. 2007년 미국 17살 소년 케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전화를 끊은 케빈은 통화를 한 친구 블레이크가 운명이라고 확신. 갑자기? 응? 언젠가 블레이크에게 프로포즈하겠어. 블레이크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17살 때 통화 잠깐 하고 나서? 뭔 소리야?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전 중학생 때 여름방학 캠프에서 블레이크와 처음 만난 케빈. 그녀는 낯가림이 심했던 케빈에게 먼저 다가와줬고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됐는데요. 캠프가 끝난 후 각자 학교에 다니면서 연락이 두절됐지만 케빈의 마음 한켠엔 늘 블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살이 된 케빈. 그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케빈. 에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케빈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던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케빈, 나 블레이크야. 그냥 왠지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1년 만에 걸려온 블레이크의 전화. 케빈의 상황을 알 리 없는 블레이크는 해맑게 안부를 물었는데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다정한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울컥한 케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해? 밥이나 먹자. 이 전화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작정하고 막 위로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 전화를 정말 알맞은 타이밍이었네요. 그러니까. 운명의 시간, 운명의 타이밍처럼. 따뜻한 블레이크의 목소리에 케빈은 힘겹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케빈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 블레이크. 그 따뜻한 위로와 응원에 결국 케빈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블레이크의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뀐 케빈.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녀에게 위로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찾은 케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블레이크에게 10년 뒤 청혼하기로 결심.
이후 블레이크에게 오랜 진심을 고백한 결과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10년이 지난 2016년 케빈이 다짐했던 대로 두 사람은 행복한 웨딩 마취를 울렸습니다. 와,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 연인이네. 그죠?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 될 뻔했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사람. 세상을 밝혀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